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살인 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돌연사로 여겨졌지만 부검 결과 치사량의 수면제가 검출되면서 살인 사건으로 급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바로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 실패로 시작된 2천만 원의 빚이 어떻게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켰을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돈 때문에 죽음으로 내몬 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가족 간 배신의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한강을 스치며 지나가던 그날 저녁, 동부이 촌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따스한 조명과 어우러져 집안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딸 은희가 아버지 앞에 따뜻한 국그릇을 놓으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50대 중반의 아버지 김동철은 오늘도 어김없이 회사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30여 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그는 이제 정년을 불과 몇 년 앞두고 있었다. 고맙다, 은희야.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화장실에 계세요. 곧 나오실 거예요. 은희는 28살의 나이에도 아직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대학 졸업 후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 아버지의 넉넉하지 않은 월급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곧이어 어머니 박순자가 거실로 나왔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어딘지 모르게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보, 많이 늦었네요. 회사 일이 많았나요? 응, 올해 들어서 업무량이 부쩍 늘었어. 그래도 곧 정년이니까 조금만 더 참아야지. 김동철은 숟가락을 들며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는 이런 평범한 저녁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은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실제로 김동철은 최근 몇 달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압박감과 집안 경제 사정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괜찮다, 괜찮아. 나이가 들다 보니 잠이 좀 안 와서 그래. 별일 아니야. 하지만 박순자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남편도 딸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몇 달 전부터 그녀는 지인의 소개로 투자 상품에 손을 댔다가 큰 손실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푼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욕심이 생겨 남편 몰래 적금을 해지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 금액을 늘려갔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국이 식어요. 은희의 말에 박순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실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남편의 한 달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은희야, 너 요즘 쇼핑몰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김동철이 딸에게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그는 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아직은 큰 수익은 없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을 좀 더 공부해서 매출을 늘려보려고요. 은희는 밝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의 사업도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다. 초기 투자 비용 회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 딸 참 대견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창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김동철이 딸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잠깐 어지러움이 스쳤다.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이 종종 나타났지만 그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어지러워서.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 박순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여보,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수면제라도 처방받아서 푹 주무시고. 수면제까지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김동철은 수면제 이야기에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약에 의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순자의 표정에는 묘한 기색이 스쳤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김동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평소처럼 뉴스를 보며 하루를 정리했다. 은희는 자신의 방에서 온라인 쇼핑몰 관리를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박순자는 설거지를 마친 후 부엌에서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되었을 때 김동철은 평소보다 유난히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리지? 그는 중얼거리며 눈을 비볐다. 평소 밤 11시까지는 깨어있곤 했는데 오늘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잠이 쏟아졌다. 여보, 일찍 주무시네요. 박순자가 거실로 나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응. 오늘은 정말 피곤하네. 먼저 들어가서 잘게. 김동철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은희가 방에서 나와 아버지를 부축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김동철은 딸의 부축을 받으며 침실로 향했다. 하지만 침대에 눕자마자 그의 의식은 급속도로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박순자와 은희는 잠든 김동철을 바라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박순자는 투자 손실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 은희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증상이 걱정되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어떨까요? 그래. 내일 시간 되면 같이 가자. 박순자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다음 날 새벽 5시경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여보, 여보. 박순자의 절규하는 소리에 은희가 잠에서 깨어 급히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침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김동철이 침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은희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맥박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 빨리 119에 신고해요. 은희의 외침에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묘한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여기 동부 이촌동인데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김동철의 생명을 구하기에는 늦은 상태였다. 응급실에서 사망이 확인되었고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점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유족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야겠습니다. 강력수사대 이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15년간 강력 범죄를 담당해온 베테랑 형사였다. 겉보기에는 자연사로 보이지만 5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사망한 것이 석연치 않았다. 부검요? 꼭 해야 하나요?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옆에서 서진 형사가 유족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여형사로 뛰어난 직감력으로 유명했다. 그녀의 눈에는 박순자의 과도한 불안감이 단순한 슬픔 이상의 것으로 보였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틀이 걸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호흡마비입니다. 과학수사팀 도현 팀장이 침중한 표정으로 발표했다. 혈중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의 농도가 치사량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한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고인이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약 먹는 것을 싫어하셔서. 은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럼 누군가가 고의로. 서진 형사의 말에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수사의 초점은 김동철과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에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부검 결과가 발표된 후 동부 이촌동 아파트는 경찰의 철저한 현장 검증이 시작되었다. 강력수사대는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김동철의 죽음을 고의적 살인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한 형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은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 도현 팀장,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이한 형사가 과학수사팀장에게 물었다. 그들은 김동철이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공간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침실과 거실에서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엌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도현 팀장이 비닐봉지에 담긴 증거물을 꺼내 보였다. 수면제 캡슐 껍데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복용 방식과는 다르게 캡슐이 완전히 분해되어 있어요. 마치 내용물만 따로 빼낸 것 같습니다. 서진 형사가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그럼 누군가가 캡슐을 분해해서 음식이나 음료에 타서 먹인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 농도를 봐서는 상당량의 수면제가 한 번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 형사는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다. 수면제를 몰래 타서 먹였다는 것은 계획적 범행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유족 진술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사팀은 먼저 박순자와 은희를 별도로 불러 상세한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박순자는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사모님, 사건 당일 저녁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한 형사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다가 일찍 잠들어서 남편분이 평소보다 일찍 잠드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피곤하셨나 봐요. 박순자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다. 서진 형사가 예리한 눈빛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사모님, 혹시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 질문에 박순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런 일은 없어요.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 서진 형사가 추가 질문을 던졌다. 사건 당일 저녁 사모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남편분과 함께 계속 계셨나요? 네. 아니, 잠깐 은희와 함께 근처 편의점에 다녀왔어요. 몇 시경이었나요? 저녁 7시 반쯤. 아니, 8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박순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 이한 형사와 서진 형사는 시선을 주고받았다. 이어서 은희의 진술 조사가 시작되었다. 은희는 어머니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역시 슬픔과 당황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은희 씨, 사건 당일 저녁에 어머님과 함께 외출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편의점에 생필품을 사러 갔어요.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돌아오셨나요? 7시 반경에 나가서 8시 15분쯤 돌아왔어요. 은희의 진술은 어머니보다 구체적이었다. 하지만 박순자가 말한 시간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시간에 아버님은 뭘 하고 계셨나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저희가 외출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아버님 상태가 평소와 달랐나요? 조금 피곤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은희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들렸다.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었다. 조사를 마친 후 수사팀은 현장 주변 CCTV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아파트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설치된 모든 CCTV를 수집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것 좀 보세요. 도현 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CCTV 영상에는 사건 당일 저녁 7시 30분경 박순자와 은희가 함께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이 나갈 때와 들어올 때의 표정입니다. 서진 형사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나갈 때는 평범해 보이는데 들어올 때는 뭔가 다르네요. 특히 박순자 씨의 표정이. 맞습니다. 들어올 때 박순자 씨가 상당히 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CCTV 영상에서 박순자는 들어올 때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은희는 비교적 자연스러워 보였다. 외출 시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현 팀장이 영상을 정밀 분석했다. 나간 시각은 오후 7시 32분, 들어온 시각은 오후 8시 18분입니다. 총 46분간 외출했네요. 근처 편의점까지 가서 돌아오는데 40여 분이면 충분한 시간이군요. 이한 형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경험상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편의점 CCTV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아파트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 사장은 그날 저녁 모녀가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네, 그날 저녁에 오셨어요. 어머님이 상당히 초조해 보이셨는데. 뭘 구매하셨나요? 음료수 몇 개하고 과자류.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머님이 계산하면서 계속 시간을 확인하시더라고요. 편의점 CCTV를 확인한 결과 박순자와 은희는 오후 7시 40분경 편의점에 들어와서 약 10분간 머물렀다. 박순자는 실제로 여러 번 시계를 확인하며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편의점에서 보낸 시간이 10분, 아파트와 편의점 왕복 시간이 10분 정도라면 나머지 20여 분은 어디서 뭘 했을까요? 서진 형사의 의문에 이한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을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수사팀은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약국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혹시 이분 아세요? 이한 형사가 박순자의 사진을 약사에게 보여주었다. 아, 네. 이분 며칠 전에 오셨어요. 수면제를 사러 왔는데. 수면제요? 네, 불면증이 심하다고 하시면서 조디아 제팜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처방전이 없어서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증언은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박순자가 사건 며칠 전에 수면제를 구하려 했다는 것은 계획적 범행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럼 결국 수면제는 드리지 않으신 거네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며칠 후에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와서 같은 약을 물어보더라고요. 딸이요? 약사의 말에 수사팀은 긴장했다. 네, 그분도 조디아 제팜을 달라고 했는데 역시 처방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처방전을 가지고 왔다고요?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이었어요. 불면증 치료용으로요. 이한 형사와 서진 형사는 시선을 교환했다. 이제 수면제의 출처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처방전 혹시 복사본이라도 있나요? 처방전 원본은 보관해야 하니까 있어요. 약사가 꺼내 보인 처방전에는 은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발급병원은 서울 시내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언제 구매하셨나요? 사건 이틀 전이었어요. 한 박스 전체를 가져가셨어요. 수사팀은 즉시 해당 병원으로 향했다. 담당 의사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은희 씨는 며칠 전에 처음 내원하셨어요. 불면증을 호소하시면서 수면제 처방을 요청하셨는데 실제로 불면증 증상이 있었나요? 진료를 해보니 특별한 불면증 증상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다른 목적으로 수면제가 필요한 것 같았는데 하지만 환자가 요청하니 최소량만 처방해드렸어요.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은희는 평소와 달리 초조한 모습이었고 수면제의 효과나 복용법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물어보았다고 했다. 특히 수면제를 음식에 타서 먹어도 되는지, 얼마나 먹으면 잠이 오는지에 대해 계속 질문하시더라고요. 이 증언은 은희가 수면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수사팀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 추가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세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부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현 팀장이 과학수사 장비를 동원해 부엌 곳곳을 조사했다. 그리고 싱크대 아래 찬장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닐봉지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수면제 포장지와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영수증을 보니 사건 이틀 전에 구매한 게 맞네요. 구매자 이름도 은희로 되어 있고요. 서진 형사가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왜 이런 증거를 숨겨두었을까요? 일반적인 불면증 치료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는데 계획적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한 형사의 추론에 수사팀 모두가 동의했다. 이제 물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었다. 남은 것은 범행 동기와 정확한 범행 과정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두 사람을 다시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수사팀은 박순자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은행 계좌 추적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박순자 씨 계좌에서 최근 3개월간 2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대부분 투자 관련 업체로 송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남편 몰래 대출받은 돈이라는 점입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박순자는 남편 명의의 적금을 해지하고 추가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에 몰두했다고 했다. 하지만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일반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군요. 네, 게다가 대출 이자도 월 100만 원이 넘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제 범행 동기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순자는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남편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네, 생명보험 3천만 원과 단체보험 2천만 원, 총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보험금까지 고려하면 박순자에게는 분명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왜 딸도 연루되어 있을까요? 은희가 직접 수면제를 구입했는데. 서진 형사의 의문에 이한 형사가 대답했다. 어머니가 딸을 공범으로 끌어들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딸이 어머니의 상황을 알고 적극적으로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본격적인 대질 조사를 준비했다. 모든 증거가 박순자와 은희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정확한 범행 과정과 각자의 역할을 밝혀내야 했다. 내일 아침에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한 형사가 결정을 내렸다. 이제 사건은 급속도로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력수사대 조사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한 형사는 박순자와 은희를 각각 다른 조사실에 앉혀놓고 본격적인 대질 조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이들 모녀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정확한 범행 과정과 각자의 역할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다. 서진 형사는 은희를, 제가 박순자 씨를 담당하겠습니다. 도현 팀장은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필요할 때마다 제시해 주세요. 이한 형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은 각자의 위치로 향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먼저 박순자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예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다.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박순자 씨, 어제 증거 조사 결과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한 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겠습니까? 그는 은희가 구매한 수면제 영수증과 처방전을 박순자 앞에 놓았다. 박순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에이, 이게 뭐죠? 따님이 사건 이틀 전에 구매한 수면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아서 구입했더군요. 박순자는 영수증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그녀의 반응만 봐도 이 수면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 박순자 씨,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은희가 왜 수면제를? 그럼 이것도 모르시겠습니까? 이한 형사가 박순자의 투자 손실 내역서를 꺼내 보였다.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실과 대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에이, 이건 어떻게? 박순자가 완전히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분 몰래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셨더군요. 그리고 2천만 원을 모두 잃으셨고요. 월 이자만 1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죠?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돈을 벌어서 가정의 보탬이 되려고 했는데. 박순자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실망하실까봐. 그리고 화를 내실까봐. 그래서 남편분을 죽이기로 결심하신 건가요? 보험금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이한 형사의 직격탄에 박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럼 따님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말씀인가요? 박순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하지만 이한 형사의 경험상 그녀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서진 형사가 은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은희는 어머니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역시 긴장감을 감추지는 못하고 있었다. 은혜 씨, 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셨나요?
서진 형사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저는 정말 불면증이 있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지만 담당 의사는 특별한 불면증 증상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목적으로 수면제가 필요해 보였다고 하더군요. 은희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그리고 수면제를 음식에 타서 먹어도 되는지, 얼마나 먹으면 잠이 오는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은희 씨, 이제 변명은 그만하시고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계셨죠? 서진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희가 드디어 고개를 숙였다. 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한 달 전쯤. 어머님이 계속 불안해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는 걸 보고 알게 되었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투자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죽이기로 계획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은희가 격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서진 형사는 그녀의 반응에서 거짓을 감지했다. 그럼 왜 수면제를 구입하셨나요? 그것도 상당량을요. 그건. 은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이한 형사가 들어왔다. 은희 씨, 어머님이 모든 것을 자백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한 형사의 심리적 압박 전술이었다. 실제로는 박순자가 아직 자백하지 않았지만 은희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어머님이 뭘 말씀하셨나요? 은희가 당황하며 물었다. 어머님께서 당신에게 아버님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시더군요. 보험금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요. 그건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은희가 격렬하게 반응했다. 이한 형사는 그녀의 반응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그럼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설마 은희 씨 당신이 직접? 아니에요. 저는. 은희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뭘 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냥 잠깐 재우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한 형사와 서진 형사는 시선을 교환했다. 이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머님이 아버지에게 투자 실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화를 내실까봐 무서워하셨죠.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잠든 후에 집을 나가서 며칠 있다가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제가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은희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어머님이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죽이려고 한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뭘 하려고 했던 건가요? 수면제를 조금만 먹여서 깊이 잠들게 한 다음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가려고 했어요. 가스 중독으로 사고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한 형사는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가스 중독으로 김동철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계획대로 하지 않았나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후에 어머님이 갑자기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다. 어머님이 정말로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는 그냥 외출했어요.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요.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가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평소보다 깊이 잠들어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서진 형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치사량의 수면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조금만 먹인 게 아니라 상당량을 먹인 거죠. 그건 어머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은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이 워낙 긴장하시고 불안해하셔서 수면제 양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한 형사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박순자와 은희는 처음에는 가스 중독으로 김동철을 죽이려 했지만 막상 실행 단계에서 겁을 먹고 포기했다. 하지만 이미 치사량의 수면제를 먹인 상태였고
결국 김동철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이었다. 그럼 어머님과 함께 외출한 것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군요. 네. 저희가 집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은희의 자백으로 사건의 전모가 거의 드러났다. 이제 박순자의 최종 자백만 받으면 되었다. 이한 형사는 다시 박순자가 있는 조사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은희의 자백 내용을 근거로 압박할 수 있었다. 박순자 씨 따님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가스 중독으로 남편을 죽이려 했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무서워서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수면제를 과다하게 먹인 상태였고,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박순자가 울부짖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빚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딸까지 끌어들이신 건가요? 은희는 제가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박순자가 마침내 모든 것을 인정했다. 수면제 양을 잘못 계산한 것도 제 실수예요. 워낙 긴장해서, 정신이 없어서, 얼마나 넣었는지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수면제를 먹이셨나요? 저녁 식사 후에 남편이 항상 마시는 차에 타서 드렸어요. 수면제 캡슐을 까서 가루로 만들어서 박순자의 자백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딸과 함께 남편을 죽이려 했지만 실행 과정에서 실수로 치사량의 수면제를 투여하게 된 것이었다. 수사팀은 이제 최종 조사를 마무리했다. 증거도 충분했고 범인들의 자백도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는 일이었다. 박순자 씨와 은희 씨 두 분 모두 살인 혐의로 구속하겠습니다. 이한 형사의 선언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가족을 지키려다가 가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었다. 법의학자 도현 팀장이 최종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혈중 수면제 농도가 치사량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의식을 잃은 후 30분 이내에 호흡마비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진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결국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은 거네요. 2천만 원 때문에. 이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가족 간의 살인 사건은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순간의 욕심이 평생의 후회를 만들어내죠.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남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특히 은희에게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죄책감이 남았다. 어머니를 도우려다가 아버지를 잃게 만든 것이었으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박순자와 은희는 각각 다른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모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이한 형사는 사건을 정리하면서도 이 가족의 비극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도현 팀장, 최종 수사보고서는 언제까지 완성됩니까? 내일까지 모든 증거 분석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과학수사팀은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증거 수집에 매진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투자 광풍과 가족 해체 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검찰 송치를 앞두고 이한 형사는 박순자와 은희를 각각 마지막으로 면담했다. 이는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먼저 박순자와의 면담이 시작되었다. 며칠간의 구금 생활로 그녀는 더욱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담담함이 서려 있었다. 박순자 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해주세요. 이한 형사의 말에 박순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남편이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투자할 때는 정말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벌어서 은희도 결혼시키고 남편 정년 후에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군요. 네. 욕심이 독이 되었어요.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했을 때는 잃어도 큰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수익이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점점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되었어요. 박순자의 고백은 현대 사회의 투자 열풍에 휩쓸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닮아 있었다. 작은 욕심에서 시작된 투자가 결국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왜 남편분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보수적인 사람이라 투자 같은 걸 싫어했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된다가 남편의 신조였어요. 박순자는 남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더욱 슬퍼했다. 그래서 몰래 했는데 손실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는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갚으려고 했죠.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출업체에서 독촉이 심해지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박순자가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그때 문득 보험금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 돈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신 건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수면제를 조금만 먹여서 깊이 잠들게 한 다음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발견하는 척하려고 했죠. 박순자의 계획은 치밀해 보였지만 실행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하지만 수면제 양을 잘못 계산하셨군요. 네. 워낙 긴장하고 떨려서 캡슐을 까는 것부터 제대로 안 되었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얼마나 넣었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한 형사는 박순자의 말에서 계획 범죄라기보다는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측면이 강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남편을 죽인 것이었다. 은희 씨는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은희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제가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박순자가 딸에 대해 말하자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은희에게는 정말 미안해요. 제 욕심 때문에 아이까지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며칠간 집을 비우고 싶다고 했어요. 은희가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은희가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박순자의 증언에 따르면 살인 계획은 은희가 더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이었다. 은희가 보험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사고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도 은희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였고요. 이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은희는 어머니에게 끌려간 피해자로 여겨졌는데 실제로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다. 박순자와의 면담을 마친 후 이한 형사는 은희를 만났다. 박순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 은희 씨, 어머님과 다시 대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께서 살인 계획을 먼저 제안한 것은 당신이라고 하시더군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님을 도우려고. 인터넷에서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을 찾아본 것도 당신이고 보험금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당신이라고 하는데요.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저는 정말 어머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자고 제안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은희가 울면서 소리쳤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아버지와 이혼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럼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고 빚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살인을 생각하게 되었나요? 어머님이 이혼하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실 거라고 하시면서 차라리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낫겠다고 하셨어요. 은희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는 이혼을 통한 해결을 고려했지만 박순자가 남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면제 구입에 동참하신 건가요? 네. 어머님 혼자서는 병원에 가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가서 구해드렸어요. 하지만 의사에게는 자신이 먹을 거라고 하셨죠? 그래야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은희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녀는 어머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실제 살인 실행은 박순자가 주도했다는 것이었다. 사건 당일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머님이 아버지 차에 수면제를 넣으셨어요. 저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 후에 외출하신 건가요? 네,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나간 사이에 가스 중독이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려니까 어머님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은희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어머님이 갑자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스레인지를 켜지 않고 그냥 외출했어요.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그래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은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이한 형사는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서 사건의 전모를 정리했다. 박순자와 은희는 각자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결국 둘 다 김동철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명확했다. 며칠 후 검찰은 박순자에게는 살인죄를, 은희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적용해서 기소했다. 박순자는 직접 수면제를 투여했고 은희는 수면제 구입과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는 것이 기소 사유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사건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투자 실패로 인한 가족 살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투자 사기와 관련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평가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박순자와 은희의 변호사들은 각각 다른 전략을 구사했다. 박순자의 변호사는 투자 사기 피해자로서의 정신적 고통과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고 은희의 변호사는 어머니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라고 반박했다. 피고인들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박순자와 은희는 다른 해결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했다. 최근 투자 열풍으로 인한 가정 파탄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투자의 위험성과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투자 광풍과 가족 간 소통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박순자는 징역 15년을, 은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오열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다. 피고인들은 한순간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재판장의 마지막 말과 함께 재판이 끝났다. 사건이 종료된 후 이한 형사는 사무실에서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진 형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비극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한 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박순자 씨가 처음부터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가족이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김동철 씨 같은 분이라면 화는 내셨겠지만 결국에는 가족을 위해 함께 노력하셨을 거예요. 도현 팀장도 대화에 참여했다. 과학수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완전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증거를 완전히 없애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보다는 사람의 양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도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백했으니까요. 이한 형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동부 이촌동 아파트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다. 김동철이 30년간 성실히 일해서 마련한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다른 가족의 터전이 되었다. 하지만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끔찍한 사건을 기억했다.
박순자와 은희는 각각 다른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 면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매일 김동철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다. 투자의 위험성과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것들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 사건이었다. 투자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이 사건은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지도 여실히 드러냈다.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 경제적 압박과 투자 광풍, 그리고 가족 간 소통 부재가 만들어낸 비극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동철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들을 제기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가족이기 전에 인간이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작은 욕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기도 했다. 동부 이촌동 부녀자 살인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과 정직의 가치,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